고양 백석역과 목동에 이어서 밤사이 경기도 안산에서 또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식된 열수송관이 터지면서 1,100여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열흘 새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데 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년이 넘은 노후 수송관 전체를 긴급 점검한 결과 200여 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며 보수와 함께 정밀 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험에 놓인 서울 강남의 대종빌딩은 중앙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이 처음부터 부실 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시작합니다. 남북이 어제 전방 감시 초소 GP 시범 철수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친 가운데 오늘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열립니다. 착공식 장소와 일정, 참석 대상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해경궁 김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에 내리고 있는 눈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에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서 빙판길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인근에서 매설된 열수송관이 파열된 데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수송관이 파열돼 1,100여 세대에 한때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단지 부근에 묻힌 열수송관 파열로 인근 1,137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열된 열수송관은 2002년 고잔 신도시 조성 당시에 매설된 것으로 배관 외부 피복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벗겨져 이 부분을 중심으로 부식이 진행돼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시와 소방당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밤늦게 온수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노후관을 긴급 점검을 해봤는데요. 200여 곳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됐습니다. 네, 또 열수송관 누수가 의심되는 16곳을 굴착해봤더니 한 곳에서는 미세 누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200여 곳에서 이상 징후가 보였다면서요. 네, 전국에 있는 노후 열수송관,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열수송관 686km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이 가운데 203곳에서 온수, 누수 등이 의심되는 땅의 온도 차이가 감지됐습니다. 특히 지열 차이가 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보인 지점도 16곳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을 굴착해보니 한 곳에선 미세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난방공사는 일단 미세누수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선 곧바로 관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 징후가 발생한 203곳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정밀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열수송관 연결 용접 부위의 내구성이 떨어져 파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전국 443곳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모두 보수하거나 교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 말까지 후속 조치 방안과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나선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은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 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네, 눈이 그치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강추위까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과 추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예보가 바뀌었나 싶었는데 늦은 시간부터 눈이 오긴 왔네요.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눈발이 굵어진 것은 출근길이 끝나가는 오전 9시쯤부터였습니다. 2시간 정도 서울 등 수도권에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는데요. 상층에 한기를 동반한 전선 형태의 눈구름이 띠 형태로 유입되면서 단시간에 강한 눈을 뿌린 겁니다. 지금까지 인천 전동에 3.8cm의 눈이 내렸고 수원 서둔동에 2cm, 서울 송월동은 1.7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 내일 아침에는 기습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낮 동안에도 0도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간 합의대로 연내 착공식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남북이 오전부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도와 도로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 간 합의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김창수 우리 측 연락사무소 부소장과 황충성 북측 부소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착공식의 장소와 일정, 방식, 참석 대상자 등입니다. 통일부는 북한도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여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갖고자 한다는 데 남북의 공감대가 있고요. 기본 계획을 전달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착공식 전 남북 철도와 도로 공동조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동해선 북한 지역 철도 공동조사는 오는 17일 끝납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안에 착공식이 열린다 해도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대북 제재도 여전해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로 삽을 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전방감시초소, 그러니까 GP를 서로 방문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일부 GP의 철거 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결과부터 좀 살펴보면요. 화면으로도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건물이 사라진 것 확인이 되는데 실제 철거 잘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서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남북 양측은 각 GP마다 점검반 7명씩을 투입해서 철거한 감시초소에서 모든 화기와 장비가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또 지상에 있던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연결 통로와 입구 차단벽 등 지하 시설물 매몰과 파괴 상태도 확인했는데요. 국방부는 충실한 현장 검증을 위해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원격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지하 갱도 등 주요 시설물의 파괴 여부도 철저히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검증 결과와 관련해서도 남북 모두 상대 측의 시범 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 또 북측 GP의 지하 갱도도 매몰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GP를 서로 방문한 거는 65년 만에 지금 처음인데요.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 이 검증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전방 감시초소는 말 그대로 최전방에서 서로를 경계하는 곳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양측 군인이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상호 방문한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최전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제 검증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양측은 GP를 없애고 군사 분계선을 관통하는 오솔길 11개를 새로 만들었고, 그 오솔길을 따라서 중간에 있는 군사 분계선 앞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첫 만남만 봐도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전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나온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성함 어떻게 부르십니까? 윤명식 대령입니다.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우리가 같이 떼는 거라고.
네, 양측은 오솔길을 따라서 서로의 지피를 방문해서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는데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는 중에도 서로 담배를 권하기도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갱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진기 같은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측이 불편해하거나 저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에는 비무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뢰 같은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이 DMZ 아니겠습니까? 오솔길을 따라서 도보로 이동했다는 것, 이 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뢰 같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임무인 만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로를 개척하고 또 예행 연습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비무장지대를 도보로 남과 북을 함께 오갔다는 점은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서로가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검증 장면을 지켜보면서 남북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상호간 GP 철수 그리고 또 상호 검증은 우리 국방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 사이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사건입니다.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또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라고 봅니다. 네, 자 어제 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조치가 더 의미가 있으려면은 앞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텐데 지금 비무장지대에 다른 GP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감시 초소들도 앞으로 철거가 될까요? 네,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남북 각각 11개씩의 초소를 철거하기는 했지만 아직 초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 측이 60여 개, 북측은 160여 개 GP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1개씩을 철거했으니까 아직 200여 개 감시 초소에서 서로 총을 맞대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비무장지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GP도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간다면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현장 검증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서 나머지 GP 철수 때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남북 양측은 이미 시범 철수 이후에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가 재개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 준비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한 학술회의 축사에서 작년 이맘때는 전쟁을 걱정했지만 올해는 남북관계가 많이 변화하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는 미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지만 현 단계에서 실현성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관측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0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의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할 것을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비핵화와 관련해 양측 견해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시작한 단식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각 당의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어서 경삭된 정국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단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당 사이 회동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아직 각 당 원내대표 혹은 정책위 의장끼리의 공식 회동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이의 회동은 오늘 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 뒤쪽에 있는 로텐더홀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야3당이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분위기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두 당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고 선거제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 안에 원내 지도부 구성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나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현안이 많은 만큼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연장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각 당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린 가운데 오늘 각 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임시국회 소집 등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법원 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이 된다고요. 네, 1시간쯤 전인 오전 10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조소위원회 회의가 시작됐고 지금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개혁이 핵심 주제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는 개선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소위에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내년 9월부터 생후 84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의 주인공인 이호진 전 퇴광그룹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특혜가 아니며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어제 재판에 참석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먼저 이 부분 살펴보죠. 황제 보석 비판에 대해서 이호준 회장 측이 배후가 있다, 배후설을 제기했다고요. 네, 어제 재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된 어제 재판에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보석은 재벌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히 태광그룹 수사가 MB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됐고 최근에 황제보석 논란엔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황제보석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배후로 지목한 건데요. 이 전 회장 측은 최 의원이 태광과 악연이 있고 문제 제기 이후 국세청장과 검찰총장까지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이 술집을 오가는 모습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재벌이 떡볶이밖에 안 먹느냐고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난데없는 주장에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은 이 전 회장 측의 배후 세력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때와 달리 자신의 추측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9월 달부터 일어난 일들이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최이배 의원이에요. 그 배후 세력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고요? 추측이죠, 추측. 네, 이 전 회장 측이 거론한 당사자인 최이배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태광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분석해 지적했을 뿐 누구와 짜고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간암 투병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이호진 전 회장은 검은색 양복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등장했는데요. 전과 달리 휠체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촬영 기자들을 피해 법정을 향하다 3층 화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재판 준비 상황과 건강에 관한 질문에 이 전 회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앉았습니다. 곧 시작된 재판에선 이 전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전 회장 측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 간 부분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됐지만 다른 부분은 의사의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회장과 같은 암 환자도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사생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출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직접 보시죠. 어떤 게 죄송하세요? 입원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네, 이 전 회장은 배후 세력 주장이 어떤 의도인지 또 보석 유지를 위해 무슨 해명을 내놨는지 묻는 질문들에 대해 모두 죄송하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네,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 언제쯤 가려질 전망입니까? 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와 신문 내용을 종합해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이 다음 달 16일로 잡힌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현재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4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7년 넘는 불구속 재판 동안 수감 기간은 2달 정도에 그쳤는데요. 여기에 최근 법원이 지정한 곳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며 이른바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며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평당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훈장으로 일제강점기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은 물론 친일파라면 대부분 받았던 훈장이 있습니다. 진작에 없어져야 했을 것 같은 이 훈장, 우리나라 일부 외교관과 정치인, 경제인이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7년 정민년 7월 20일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 폐위됩니다. 나흘 뒤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은 정민의각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됩니다. 이때 이완용이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훈장이 훈일등 우겔 동화 대수장, 이토 히로부미 가슴에 달린 것과 같은 일본 최고의 훈장입니다. 근대화와 이후 일본 최초 훈장이기도 한 우길장은 대중소와 그 하위 등급으로 나뉘어 주로 제국주의 선봉에 섰던 군인들과 을사오적 등 식민지 조선의 친일파에게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까지도 우길장은 한국인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를 불러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당시 박 총재가 한일 우호 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일등 우겔 대수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우길 대수장 수상자만 보면 이병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철현, 유명환, 유흥수 씨 등 전 일본 대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인으로는 김수환,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경제인 가운데는 송경식 경총회장, 조성래 효성회장 등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국가 침략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훈장이 우길장입니다. 대단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 우길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이 문제는 사실 환기시켜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길장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는 우길은 일본의 전통 문양입니다. 천여 년 전부터 사용됐다는 연구도 있어서 문양 자체를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우길 훈장 수여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 우길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과거 우길을 앞세워 침략전쟁에 나선 일본, 지금도 일본 군함에 걸려있는 이 우길기를 보면서 존중해야 할 외국의 전통 문화라고 여길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비교해볼 만한 외국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철십자 훈장. 철십자는 일본의 우길과 마찬가지로 십자군 전쟁 때부터 내려온 독일의 전통 문양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독일은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이 철십자 훈장을 폐지했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히틀러의 훈장을 받을 프랑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국주의 시절 훈장을 없애지 않고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수여하는 일본. 그리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을사오적의 가슴에 달렸던 훈장을 받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역사의식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해경공 김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법원이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재정 신청을 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환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에 분을 사귀기 어렵다 이런 글도 남기셨고요. 검찰에 또 재정 신청도 지금 하셨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일단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의식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이 꼼꼼히 조사한 결과를 뒤엎는 결과이고 알맹이가 다 빠진 격까지만 남은 기소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법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방선거 때부터 이 문제 꾸준히 제기를 해오셨는데 검찰이 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은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소 과정 또 이 경찰이 해경공 김 씨를 특정했는데 네.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바꾸게 된 과정 자체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네. 경찰의 주요 사안에 대한 불기소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사이버 수사대가 세계 최고라는데 해경공 김 씨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지난 8개월 동안 수많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를 못했고 또 김부선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내지 못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을 만한 상황은 없었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경찰이 이 저기를 그 통신사를 30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그 증거와 사실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법정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린 검찰이 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핸드폰 압수수색을 10차례나 검찰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검찰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국회가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 지금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독립의 문제다 이런 글도 남기셨더라고요. 자, 네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이제 중간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략이 성공한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은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타기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이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네. 받았을 때 경찰 측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미 조사를 받을 때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경찰을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김영환 말이 딱 들어가고 없습니다. 네네. 예, 김영환 의원님은 검찰이 뭔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수사 과정이나 또 기소 과정을 보면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제만 해도 이정열 변호사께서 네. 트윗의 70%가 이재명 시장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복수 증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을 가지고 이것을 불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 불기소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것을 끝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앞으로 적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법부에서 대정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정열 변호사가 내놓은 추가 의혹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은 지금 모두 나오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이제 간접 정황 증거는 되지만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적폐 수사를 보아왔습니다. 장관들도 잡아놓고 또 비서실장도 잡아놓고 대통령도 잡아놓고 대법관도 잡아놓는 그런 적폐 수사를 해온 검찰이 김혜경 씨의 핸드폰을 압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 지난 8개월 동안. 이걸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국민의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모킹건이 휴대전화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고요. 김영환 의원님께서 혹시 지금까지 공개 안 된 어떤 그 증거들을 또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우선 제가 재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것 4만 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수많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반박하는 자료와 증빙을 제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틀림없이 이번에 진술을 가리고 이것을 털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렇게 미궁에 빠뜨리고 이렇게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계속 논란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종결된 게 아니라 해경궁 김 씨 그 계정주에 대해서 기소 중지 처분을 검찰이 내렸거든요. 이러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이제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닐까요? 참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경궁 김 씨가 아니라고 관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선 씨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그렇게 단정하고 특정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린다거나 또는 여배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불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검찰이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배우 스캔들 문제도 꾸준히 제기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재정 신청을 추가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3시에 성남지청에 재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이 1000여 명이 고발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건데 이것을 3년 동안 갖고 있던 검찰이 이것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이 대한민국 검찰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재명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의 문제, 경찰과 검찰의 사법권 또 기소 독점주의의 문제, 사법권 독립의 문제, 또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의 진정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로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예. 저라도 해야 되겠다. 국회가 이걸 방기하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조사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불기소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절대로 국민의 이 판단, 그리고 제가 재정신청 법원부에 예. 국민조사단의 여러 가지 제보와 그 내용들을 제기해서 증빙과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서 예. 꼭 재정신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그 성공률을 보면 높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으로 소속 보수당 내 반발에 부딪혔던 메이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당대표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 메이 총리, 곧바로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관련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집권 보수당의 신임 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승리했습니다. 신임은 200표, 반대는 117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내년 12월까지 불신임 위협 없이 총리직과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Under the rules set out in the constitution of the Conservative Party, no further confidence vote can take place for at least 2 months. 앞서 보수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강력 반발해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브렉시트안이 영국의 일방적 협정 종료를 할 수 없게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불신임 위기를 넘긴 메이 총리는 반대표를 던진 동료들 얘기에 귀 기울이겠다며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now need to get on with the job of delivering Brexit for the British people and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this country. 당장 벨기에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에게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U 측은 추가 개정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여기에 영국 의회에서도 보수당 강경파 외에도 유럽연합 잔류파 등 반메이 세력이 확대되고 있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활동을 제한할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간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2010년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한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를 재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금수 조치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유엔 차원의 검색과 차단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악의적 행위를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봤다면서 안보리는 중동과 미국, 유럽의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가 내년에 개헌을 완료해 2020년부터 새 헌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판단력이 나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야당이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이어서 개헌은 집권 자민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반문재인 다 모이자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부터 솔솔 나온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설. 실제 이탈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오늘 정치권 핫이슈,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평론가 두 분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